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신랑과 저는 조금은 특별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지내는 동네가 그리 쾌적한 곳이 못 되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 앉아 계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찾아드린 적도 있고 시비 거는 취객도 많은 그런 동네요. 이런 동네에 있다 보면 경찰을 정말 많이 마주쳐요. 그러다 신랑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 아파트에서 정말 크게 부부싸움을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날 출동한 경찰이 지금의 신랑입니다. 내용을 듣자 하니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창틈으로 새어나온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신랑분은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고 아내분은 많이 맞은 상태라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랑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날 출동한 신랑은 절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동네에서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연인관계로 시작하고 나니 저는 신랑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결국 1년이라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서 반대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귀하게 경찰까지 만들어 놓은 아들을 부모도 없는 집에 장가를 보내는 게 마음에 영 안 내켰을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 전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부업으로 피팅 모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는 쇼핑몰이라고 해서 부담 없이 시작했고 어차피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결혼 후에도 몸 관리를 하며 아르바이트처럼 부업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내 성추행이나 따돌림과 같은 안 좋은 일들을 겪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어요. 한 번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저희 집을 사내 전산으로 확인하고 따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신랑이 나중에 다 듣고 나서 함께 분노해주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충격적이라서 남자들이나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이 일은 40대 언니분과 둘이서 사진 찍고 작업을 하는 일이라 편하기도 했고 얼굴이 안 나오니 부담이 적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일을 하는 건 모르고 계셨고 아마 그래서 더 결혼을 반대하셨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이니 혼수니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어서 신랑이 해오는 만큼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으로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과의 결혼 생활은 전부 다 좋았고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따로 밥도 먹을 정도로 살갑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신랑이 퇴근이 늦어서 먼저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금 구운 전을 다리에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아이고, 아가 괜찮니? 네, 아버님 괜찮아요. 으이그, 일을 어째? 그때가 하필 여름이라 제가 추리닝 반바지를 입고 시댁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맨살에 전이 떨어졌고 시아버님은 제 종아리를 연신 만지셨어요. 시아버님도 놀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화들짝 놀라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시아버님은 얼음을 봉지에 넣어두고는 방에 가서 쉬고 계셨고 괜스레 혼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2년이 지난 최근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이 안 계시다 보니 대부분 놀러를 가도 시댁과 함께 가게 되고 특히나 신랑이 장남이다 보니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요.
시아버님은 근무가 들쑥날쑥한 일을 한다고 들어서 정확히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얼마 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시아버님과 제 옷이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며 넘겼는데 이런 게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시아버님은 장난으로 꼭 우리가 커플 같다, 부부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니 신랑과 시어머님은 그럼 우리도 커플이지 라고 하면서 잘 웃어 넘겨주셨고요. 그 상황에서 묘하게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나빴던 건 아마 저 한 사람 뿐이었던 것 같아요. 놀러를 다녀온 그날 신랑은 긴급 출동이 있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집에 오면서 사온 해물찜을 덩그러니 식탁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아버님이 서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집에 갔다가 깜빡하고 안 준 게 있어서 왔다고 했고, 식탁 위에 해물찜을 보고서는 같이 먹자고 해서 결국 둘이서 해물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안 준 게 있다고 한 걸 보니 그냥 건전지였어요. 저희 집에 마침 시계가 건전지가 다 되어서 건전지를 사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더니 많이 사서 나눔을 하려고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시계에 약을 넣어두고 다시 부엌으로 걸어가는데, 시아버님은 집 구경 좀 하고 싶다고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가셨어요. 며칠 뒤 시아버님은 짐을 바리바리 싸워서는 저희 집 베란다 커튼을 바꿔주겠다고 하셨는데, 채광이 너무 가린다고 하면서 하늘하늘한 커튼을 사와서 직접 바꾸고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묘하게 저희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셨고, 나중에는 저에게 옷 선물도 해주셨는데 그 옷이 저에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모르는 제 사이즈를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신랑에게 말을 했는데, 신랑은 그냥 우연이겠지 라고 하면서 넘겼습니다. 시아버님은 수시로 저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불러내셨고, 저에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옷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했어요. 딸처럼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 게 저한테 속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도 새빨간색으로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건 못 받겠다고 하니 친구놈 부부가 신혼여행 간다고 친구가 사는 걸 보고 따라 샀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쾌했습니다. 자꾸 주셔서 결국 집으로 가져왔고, 옷 위에 속옷을 한번 대보고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반짝하는 빛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돌아보고 싶었던 건지. 획 돌아서 베란다로 가서 반대편 아파트를 바라봤고 반짝거리는 렌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사진을 찍는 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층수를 세고 건너편 아파트로 가서 동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고, 문이 열리는 순간 보이는 시아버님의 얼굴에 저희는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뒤로 보이는 제 사진들, 벽 한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제 셀카나 그런 사진이 아니라 제가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이랑 그 사진들이었어요. 얼굴이 다 잘려 있었고, 거기에 제가 집에서 TV를 보는 모습들이나 자는 모습, 그런 것들이 출력된 사진으로 벽에 붙어 있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토를 해버렸습니다. 시아버님은 걱정되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 행동을 신랑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의 큰 창에 있는 하늘거리는 커튼을 다 뜯어버렸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찜질방에 갔어요. 신랑은 그런 저를 찾아 찜질방까지 찾아왔고 집에 커튼을 바꿔두었으니 우선 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는데 차마 그 집으로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찜질방 근처 카페에서 저는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 저희 집에 인사로 온 제가 참 예뻤다고 합니다. 저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집에도 잘 찾아오고 싹싹한 모습이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시아버님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시댁에 갈 때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오고 놀러를 갈 때도 그렇고요. 사실 시부모님은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했는데 혼자 사는 집을 저희 집 맞은편 동으로 이사까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놀러를 가고 할 때면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맞춰 입고는 시댁으로 넘어온 거죠. 누군가 그동안 나를 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역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쇼핑몰 사진 중 종아리 화상 자국 같은 걸 발견하고 그 모델이 저라는 생각을 했고 그 모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옷을 샀더니 저에게 꼭 맞는 걸 보고 확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형옷 입히기 놀이라도 하듯 이것저것 사준 거죠. 그리고 속옷까지요. 신랑은 그 속옷도 시아버님이 사준 거라는 걸 알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시아버님은 이혼하자는 시어머님 앞에서 제가 시아버님을 꼬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못 보는 거랑 본인이 사진 좀 찍은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 난리를 치셨고 시어머님은 그런 시아버님을 피해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가셔서 눈물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님은 저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누가 보면 제가 무슨 속옷 모델이라도 한 줄 알 수도 있는데 그냥 데일리룩 파는 쇼핑몰이고요. 시아버님 때문에 지금은 그 일도 못하고 다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할 판이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엄마는 노점상부터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을 하느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논밭도 다 날리고 결국은 집을 나가고 안 계셨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먹지도 입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희 남매가 차례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버는 돈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교통비도 겨우 받아냈었거든요. 참고서는 꿈도 못 꾸고 결국 학교를 걸어 다녀서 지각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모진 꾸지람을 듣고 한 번만 지각을 하면 정학시키겠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러자 엄마는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결혼 폐물도 다 처분하셔서 저희들에게 1년 동안 쓸 돈을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저희한테는 전 재산이자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쓸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약한 몸으로 소작일도 하시고 노점상도 하시느라 당연히 관절도 나빠지고 폐에 혹도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동생은 눈물나게 서럽고 괴로웠어요. 집을 나간 아버지도 정말 미웠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폐에 선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동안 알고 지내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무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수술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병원 사회복지팀의 도움으로 해결을 했죠. 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느라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저와 대 동생은 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했어요. 전 졸업을 해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을 했고 동생은 미성년이라 집에서 봉투 접는 일을 했죠. 아직은 학생이라 더 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겨우 회복을 하셨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으로 돌아가진 못하셨어요. 어떻게든 세 식구가 살아가야 했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았죠. 기르던 닭이 그나마 몇 마리 되어서 난 계란으로 노점에 가서 팔았어요. 뒷마당에서 매일 닭 회치는 소리가 들려도 꾹 참고 매일 계란을 건져왔어요.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무서웠지만 그래도 매일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와 노점에서 계란과 나물을 팔고 난 돈과 동생이 봉투를 붙여서 본 돈을 합쳐서 엄마 병원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눈물겹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야 어차피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니 대학 졸업장이 필요가 없었지만 남동생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시골에서 산다면 딱 하고 가엾게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성적도 교내에서지만 1등이었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대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생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일만 남았죠. 혹시나 엄마가 암 재발이 될까봐 잠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전 어렵게 봉제 기술을 배워서 기계자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불에 자수를 놓는 일이었죠. 부피가 크다 보니 온몸이 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마음의 짐은 덜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나아지고 계셨고요. 그제서야 다행스럽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울 만큼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불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혹시나 엄마가 아실까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얼른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1,000원이 따랐는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말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일은 커피 타고 복사를 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히 여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 사무실 출근은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루하루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돼서 월급을 받았고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더니 법무사님이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일머리가 좋다면서 법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법고시는 아니라도 저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교재 몇 권을 사서 짬을 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한 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에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사무실에서 하는 일의 모든 것을 다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사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젠 조그만 식당에서 참모로 일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셔서 동생이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서 살 생각으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엄마가 버는 돈과 합하니 매달 적지 않은 돈이 쌓여갔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동생이 기숙사 생활을 힘들어하기도 했고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싶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동생도 2학년이 되었는데 취업 준비가 힘들었는지 군대에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법무사님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취직을 했고 엄마도 뒤에 올라오셨습니다. 비록 반지하 전셋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이 왔는데 아버지가 위중하시다는 내용이었어요. 암 말기인데 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에게 전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도박판에 미쳐서 저희를 버리고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아버지. 정말 한이 맺히고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고 떠나셔서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많이 했고 소식에 대한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엄마는 절대 안 가시겠다며 도리질을 하셨고 장녀인 저로서는 낳아주신 아버지를
차마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 보니 뼈만 남은 아버지가 온몸에 호스를 끼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가서 만나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은 땅거미가 내리면서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제법 굵어졌고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겨우 붙어 있을 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슬픔이 밀려와 전 드디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잘 살아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 놓아 슬피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입관을 마치고 장례식을 한 후 병원 관계자는 제게 조그만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유품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보니 통장 몇 개와 도장,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은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 집에 올라와 엄마 상의를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20억이 넘는 돈이었고 땅은 서울 잠실의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발표난 부지였고 호가로만 100억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맞았고 부동산 시세도 거의 같았습니다. 저희는 엄마 이름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새 집에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휴가를 나와서 어리둥절했고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자고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 전 사무실에서 1년간 더 일하면서 대학을 입학했고 동생은 제대하고 복학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맛보는 풍족함에 저희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은 서울로 가져와 추모관에 모시게 되었고 저희는 엄마에게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열어드렸습니다. 점심 장사만 하는 곳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시간이 되면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만족합니다. 이런 행운을 맞이한 것 또한 하늘이 내리신 복인 것 같아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겸사실에서 근무를 하는 저는 저희 병원 제약회사 담당자였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작은 검사기기의 시약 하나하나부터 약들까지 정말 다양한 영업사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신랑은 그 영업사원들 중 하나였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하는 걸 보니 조금은 딱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사들 시간이 비는 시간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몇 마디 말을 하고 그리고 병원 직원인 저희에게도 늘 간식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제약회사 직원들은 가끔씩 저희의 회식 자리에 와서 같이 회식을 하고 계산도 해주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날도 회식을 마치고 신랑이 계산까지 했고 그대로 자리가 끝나는 듯 했는데 그 영업사원이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저희 부서 사람들과 함께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술을 한두 잔 더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을 먹으며 저희 부서 사람들과 영업사원이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신랑과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신랑은 그날 이후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된 거라더군요. 더 이상 제 앞에서 신랑이 의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면 직업의 특성상 술자리도 잦고 주말에도 스케줄이 생길 수 있어서
불편하고 마음이 쓰이는 일이 많았는데 차라리 결혼을 하면 신랑을 매일 볼 수 있으니 그런 일들로 속 썩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는 정말 알콩달콩한 그런 신혼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소소한 게 다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병원을 개척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의사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는데 신랑이 처음부터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의사가 주점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주점을 좀 다닐 수도 있지만 나는 결백하니 믿어달라면서요. 신랑이 그 의사만 만나러 가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기도 했고 거기는 여자가 있는 곳인 걸 알고 있으니 신랑을 믿지만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신랑이 술을 많이 먹으면 가끔씩 대리를 하러 저를 부르곤 하는데 그날도 저에게 문자가 왔길래 조용히 데리러 갔습니다. 신랑이 그 의사라는 사람을 차에 태워 보내는 것을 보고 저도 슬며시 나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고 신랑에게 뽀뽀를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고 장난스레 신랑이 그 여자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그 여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신랑에게 전화가 왔을 때야 정신을 차렸어요. 어디야? 응, 다 와가. 신랑을 차에 태워 집으로 갔고 신랑의 몸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기분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그래도 어제 다행히 계약을 잘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만간 백화점에 가서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지나가긴 했는데 원래 주점이 그런 곳인지 신랑이 얌전하게 놀고 나온 편인지 판단이 안 서고 있었는데 신랑과 백화점 나들이를 갔던 그날 그 술집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사준 가방과 같은 가방을 들고서 저희 앞을 지나간 그 여자. 신랑도 그 여자도 서로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찝찝해서 저는 바로 그 가방을 환불하고 다른 가방으로 바꿨어요. 며칠 후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퇴근을 한 신랑이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랑한테서 또 그 여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날 신랑을 데리러 갔을 때 맡아본 그 양 그대로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신랑을 미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워낙 외근을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그날 저는 차를 렌트해서 따라다녔는데 오전에만 일을 잠시 하더니 오후에는 어느 빌라촌으로 가더라고요. 빌라촌엔 웬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한참을 있더니 편한 옷을 입은 신랑과 그 여자가 다시 나왔고 근처에서 밥을 먹고는 다시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가고 불이 켜진 집을 확인하니 아마 그 여자의 집이었겠죠. 신랑에게 오늘 일이 있어서 친정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을 했고 신랑은 알겠다는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바로 덮쳐야 할지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혹시 제가 외박을 한다고 하니 근교로 나들이라도 가는 건가 열심히 뒤쫓아서 간 곳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건가 싶었는데 둘 다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집이 저층이라서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밖에서 안이 잘 보이는데 집안을 자연스럽게 다니는 그 여자를 보니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씻고 오고 좀 있으니 집에 치킨이 배달이 온 건지 신랑이 치킨을 받아왔습니다. 치킨을 받아서 먹고 놀던 두 사람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기라도 한 것인지 거실에 불을 껐어요. 한참을 부들부들하던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자고 있는 건지 반응이 없었고 거실에는 널브러진 치킨들과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짙게 깔린 그 여자의 짙은 향수 냄새. 안방 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몸이 한데 엉켜 자고 있는 남녀가 보였고 저는 불을 켬과 동시에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 어떡해? 내가 내 집 온 게 무슨 잘못이야? 아니 그보다 이게 뭐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저희가 싸우고 있는 사이 그 여자는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신랑에게 나중에 보자고 하며 나가버렸어요. 신랑이 하는 말이 원래 그 이사랑 집에서 볼까 해서 여자들도 부르려고 했는데 도중에 취소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와있던 이 여자랑 치킨에 맥주를 먹었는데 하룻밤에 실수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접대를 잘해줘서 계약이 잘 된 것도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치킨이나 먹으려 했던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온 게 있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아니 그런 상황들을 못 봤다고 해도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신랑을 보는데 그냥 다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 어쩐다니 말을 하더니 그런 기색 없이 일을 핑계삼아 여자들이랑 노는 꼴이 우스웠어요. 그렇게 놀면서도 저한테는 다정한 사람인 척,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한 모습들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그날 이후 신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렇겠죠.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늘 바람피는 시아버님 때문에 암까지 걸리셨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집안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 혹은 이혼을 한 사람, 가정에 소홀한 사람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버님께 당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잘못이 명확한 부분이라 시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셨고 저는 신랑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진행이 너무 더디다 보니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상간녀는 자기는 주점의 직원이고 바람 같은 게 아니라고 하기는 하는데 소송을 하면서 신랑의 문자 내역이나 카드 내역 등등을 비교해서 증거를 잡으면 뭐라도 걸리겠죠.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있어서 쪽팔려서 곧 퇴사를 해야 할 것 같고 신랑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주점을 다니는 등 안 좋은 사실이 많이 드러나면서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울며 빌다가 화를 내다가 계속 수시로 태도가 바뀌는데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완강해서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제약회사 직원은 거르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결혼 10년 차의 전업주부입니다. 원래는 신랑의 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랑과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소소하게 취미생활이나 마켓 같은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따로 작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편의상 전업주부라고 적어두었어요. 저희 시댁에서는 저와 신랑의 결혼에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나이가 많아서 뭐에 쫓기듯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정말 서로가 좋아서 오래오래 만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시아버님은 사업을 하는 신랑이 더 좋은 집의 여자와 결혼을 하길 바랬습니다. 신랑은 작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택시 운전기사 일을 하시고 시어머님은 신랑이 회사를 차린 이후 집에서 쉬고 계시고 그 전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딱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냉면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딱 여름에 5개월 정도만 영업을 하고 이후로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니거나 별장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집이 더 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처음부터 시아버님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에도 저희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무례하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애교도 살살 부리고 그래야 이쁜 법이지. 지혜야, 애교 좀 부려봐라. 정말 이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 그 자리에서 표정이 싹 굳었고 신랑이 눈치껏 중지를 하기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서 이런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데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고 오후에 신랑이 저희 집으로 와서 아버님이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고 잘 말해줘서 다행히 부모님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언행이 정말 곱지 않아서 결혼 이후로도 제가 몇 번이나 욱했는지 몰라요. 명절이라 제사 지내고 일 다 해두고 나면 신랑이 고생했다고 하면서 제 겉옷을 챙겨서 나오는데 그럴 때면 시어머님은 남의 집 귀한 딸 설거지 시켜서 미안하다고 꼭 몇 푼이라도 챙겨주시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 주시는데 시아버님은 방에 꼿꼿이 앉아서는 왜 벌써 가냐고 툴툴거려요. 명절이면 친척도 얼굴도 보고 하는 거지.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이 어른들 얼굴도 안 보고 가고. 아버님, 조만간 다시 올게요.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리셔서요.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뭘 집에 쪼르르르 가고. 결국 명절날은 신랑과 시아버님의 다툼으로 끝이 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며칠을 되지 않아 시아버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너네가 나랑 네 동생이랑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 아버님, 이건 좀 갑작스러워서. 아니, 이런 건 너희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와서 말해야겠니? 도련님도 있으신데 걔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랑 살고 있다고 하면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곁에서 보고 있던 신랑이 절 막아섰고 일단 시아버님을 보내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랑도 시아버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 밥도 못 해먹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1년만이라도 같이 살고 나중에는 동생이랑 시아버님이 혼자 식사 정도만 챙겨 먹게 되며 그때는 따로 살자고요. 사실 정말 그런 말 믿지 않았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말로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랑의 부탁이니 알겠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의 게으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하루에 몇 날 며칠을 안 씻는 것은 기본이고 밥을 해도 수저까지 다 세팅이 되기 전에는 밥상에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저를 하대하듯이 야야 거리시는데 저는 그게 제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방에서 작업을 했는데 시아버님과 같이 살게 된 이후로는 친정집에 작업실을 마련해 두곤 했어요. 결국 저는 오래지 않아 시아버님을 피해서 거의 출퇴근하듯이 친정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신랑도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어쩌지 못하고 있었고 도련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장남도 아닌 게 뭐라 한다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시아버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냥 결국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씻으러 가면 조용히 보일러를 꺼서 차가운 물이 나오게 했고 시아버님이 안에서 뭐라고 하면 이어폰을 꼈어요.
나중에 나와서 뭐라고 해도 못 들었다고 하려고요. 시아버님이 나올 때쯤 다시 보일러를 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화도 안 내고 혼자 이상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일부러 오곡 잡곡밥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입이 짧아서 늘 흰밥만 먹는데 그냥 건강 위함답시고 오곡 잡곡으로 맵기 했고 대부분 저녁에는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시아버님 밥 챙기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빨래를 할 때에도 시아버님 옷에는 표백제를 많이 넣어서 옷감을 상하게도 했죠. 시아버님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따로 복숭아 털만 모아뒀다가 집안 이곳저곳에 뿌려뒀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시아버님은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2-3달 정도 혼자만의 괴롭힘을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은 성격이 참 못되고 꼬장꼬장해서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날은 저와 둘이 있을 때 시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나 골탕 먹이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일부러 찬물 틀고 잡곡밥 주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흰밥 드시고 싶으시면 햇반 사줄 테니 데워서 드세요. 그리고 찬물은 저도 씻을 때 가끔 찬물 나와요. 너 이 능구렁이 같은 년. 아버님,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저 이 집 며느리지 한이 아닙니다. 내가 너 같은 년 한둘 본 줄 알아? 택시 타면 온갖 있는 척 다 하는 년들이 꼭 뒤가 구리지. 시아버님이 그날 뭐에 꽂히기라도 한 듯이 저에게 쌍욕을 해대었고 이 짓거리도 못하겠다 싶어서 낙담해 있는데 뒤에서 벌컥하며 문이 열렸고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시아버님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큰 소리를 냈어요. 신랑은 저를 뒤로 보내더니 안 그래도 불편한 애한테 왜 이러냐고 따뜻한 밥 해줘, 빨래 해줘, 청소까지 해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욕을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더니 여자한테 제대로 홀렸다며 혀를 끌끌 찼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랑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고 시아버님 집에 그냥 도우미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절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저희가 갔을 때는 시아버님과 어떤 아줌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역주행을 해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시아버님이 박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손님이라고 했지만 상황이 뭔가 이상해서 저희가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시아버님이 만나고 있던 아줌마였습니다. 뭐 시어머님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신랑과 도련님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했고 퇴원할 때까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시아버님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님이 지낼 집을 마련하고 짐을 이미 다 옮겨두었고 그 일을 계기로 도련님도 독립을 한다고 자취방을 찾아 나갔습니다. 저희는 다시 둘만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의 충격이 컸는데 두 아들이 시아버지에게 정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요즘도 가끔씩 저와 신랑에게 전화를 해오긴 하지만 이제는 신랑이 전화를 먼저 받지 말라고 하며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참 뿌리만큼 거둔다고. 몇십 년을 키워준 자식들도 등을 돌린 것을 보면 시아버님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닐 거란 건 확실해 보였고 이 기회로 시댁과 연이 끊겨서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아버님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요즘 신랑이랑 사이도 너무 좋고 원래는 딩크족으로 살아가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쩍 아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결혼을 할 거라는 도련님도 결혼식에 시아버님을 안 부르려고 하는 걸 보니 자식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중견 기업을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사내 커플이라고 하죠. 저와 와이프는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주 붙어 다니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3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인싸였던 아내와 아싸였던 저의 만남은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이기는 했지만 저희는 공개 부부가 되고 나니 여러 방면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함께 출퇴근을 하면서 깨먹는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을 연애를 했는데도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다르더라고요.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먹으며 함께 영화를 보고 그리고 설거지 당번을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고도 행복한 신혼의 끝에 소중한 아기도 생겼고요. 아내는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래도 사내 복지는 좋은 편이라 1년 뒤 저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주말에 시간 괜찮아? 어쩌지? 나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워크숍이 있는데. 그래? 어디로 가는데? 글쎄, 뭐 근교 갔다 올 것 같아. 그럼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와? 아니, 이번에 워크숍을 2박 3일로 잡아둬서 일요일은 돼야 올 것 같아. 쉬는 날 당신이 고생이네. 조심히 다녀와. 저희 회사는 분기별로 워크숍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거야 뭐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다며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점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회사에 갔다가 야근을 한다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모님 생신이라면서 주말에 밥을 먹기로 했는데 와이프는 중간에 일어나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여보, 오늘 장모님 생신이셔. 아니, 회사에 급한 일이. 무슨 급한 일? 당신 말고 할 사람이 없어? 과장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내 서랍장에 그 문서가 있어. 내가 잠궈두고 왔는데 열쇠를 갖고 다녀서 빨리 가져다 줘야 해. 아, 주말에 무슨? 그렇게 와이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고 그렇게 어색하게 장모님과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 갔다가 저희가 카페에서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직장 동료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야, 너네 부부 사이 요즘 문제 있냐? 뭐? 아니,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와이프 요즘 회사에서 아주 이상해. 회사에서 이상할 게 뭐야. 자꾸 상관도 없는 우리 부서를 기웃거리질 않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상해. 너네 그 사내 동호회?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사내 동호회? 아니, 와이프가 그러던데 최근에 볼링 동호회인가? 그거 들었다고 하던데. 퇴근에 볼링 치려고 간 거 같은데?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에 동호회가 어딨어. 새로 생긴 거 아냐? 그런 거 없어. 야, 너 와이프한테 관심 좀 가져야겠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쩍 대화가 줄어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와이프가 퇴근 후 동호회 활동이라며 운동을 하고 온다고 했는 날이 많았는데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사내에 그런 동아리는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며칠 뒤 본가에 아이를 잠시 맡기고 퇴근 시간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거의 1년 만에 회사를 가니까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리니 사람들이 3355 나오기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와이프는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못 본 사이에 나간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 부서 차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차장님이 보면 언제 복직하냐는 둥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회사 뒤편으로 숨었는데 차장님이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오더니
두 사람이 같이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저도 우선은 쫓아가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서 부랴부랴 뒤를 쫓았습니다. 저희 부서와 와이프의 부서는 사용하는 층도 다르고 만날 일이 없어요. 1년 전에 딱 한 번 전 직원이 같이 하는 회식 자리가 있는데 그마저도 부서별로 앉아서 먹기 때문에 프로젝트 활동처럼 협업을 하는 일이 아니면 같은 회사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20분 정도 달려서 간 곳은 도심 외곽의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정말 허방하더군요. 사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부터 직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정말로 두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을 줄이야. 그것도 내 직속 상사와. 두 사람이 모텔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일단 사진으로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었네. 요즘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나 먼저 씻고 잘게. 연애 시절부터 와이프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럼 와이프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며칠 동안 와이프의 손가락만 보면서 지냈고 9일째 되던 날 와이프의 휴대폰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차장님. 제 상사는 메신저 사진도 와이프와 아이들로 되어 있을 만큼 가정적이라고 회사 안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메신저 내용을 보니 정말 이게 내가 아는 와이프가 맞는지 궁금하더군요. 오늘도 뒷모습이 참 예뻐. 나는 당신이랑 할 때 뒤로 하는 게 좋더라. 당신 신랑은 참 좋겠어. 우리 집에는 쌀자루 같은 와이프가 있어서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눈 둘 곳이 없는데 정말 비교돼. 그런 말들이요. 그리고 제가 증거를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안에서 둘이서 놀러간 사진이라든지 셀카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 워크숍을 간다고 했던 그날도 워크숍 일정은 역시나 1박 2일이었고 그 뒷날은 둘이서 여행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휴대폰 정말 판도라의 상자더군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에 모텔을 월 숙박으로 계산을 해두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수시로 가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집에는 나름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김없이 10시가 되어서 와이프는 들어왔고 저는 와이프에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당신 데리러 회사 앞에 갔다가 우리 부서 차장님이랑 당신이 있는 거 봤어. 그래? 시간이 비슷하게 맞았나 보네. 근데 언제? 나한테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연락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 차 타고 모텔로 들어가 버리더라. 할 말 없어? 아이 낳고 내가 여자가 아닌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뻐해주니 다시 설레고 좋더라. 그래서 그랬어. 당신한테 물론 미안하지만 더는 설레지 않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랑은 정리도 안 하고 나랑도 이렇게 살겠다고? 그럼 우리 딸은? 그렇게 딸을 걱정하는 사람이 매일 11시가 넘어야 들어오니? 나도 복직하면 그럼 그때도 그럴 거야? 아이를 생각하기는 하냐고. 그만해. 당신 복직하면 나도 주 3회 정도나 뭐 줄여서 만날 거야. 퇴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와이프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달라질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회사로 가서 사표를 냈어요. 와이프와 직장 상사가 알콩달콩하게 남들 몰래 비밀 연애를 했을 회사에 더는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복사기에서 와이프의 불륜 사진과 이혼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리고 싶었나 봐요. 크게 두어 번 찢어서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는 집으로 왔고 와이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와이프는 제 연락에 몇 시간이고 답이 없더니 곧 전화가 와서는 회사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갔냐고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역시 소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랑 복사하려다 실수로 많이 해버려서 버리고 왔다고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와이프는 그 일로 상대방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그 남자에게도 버려졌습니다. 저에게 이혼을 물으고 다시 잘 지내보자며 울고 비는데 와이프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더 이상 와이프에게 설레지도 않았고 와이프의 눈물을 보면서도 안아주고 싶거나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딸아이는 저와 지내고 있고 저는 딸아이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놀이방에 딸려있는 작은 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저도 제 인생이 있기에 아이가 크면 꼭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엄마를 만나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딸아이만은 엄마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